이름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고은선입니다. 아, 고은선님? 이름 예쁘다. 고은선. 네. 제주도 사세요? 네. 아, 저는 서울에서 왔어요. 멀리서 왔죠? 네. 네. 오늘 뭐 사람들하고 얘기해 주려고 이거 다 적어오신 거예요? 네. 우와. 그럼 이거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아, 예. 너무 길어가지고. 길어서? 네. 안 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마이크라서 마이크를 요 정도 잡고 얘기해 줄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진 단기 거주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별난 고양이 꽃밭에서는 오후에 청소랑 방과 후 돌봄 보조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하고 돈 모아서 자립하면 행복주택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행복주택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고 싶어요. 자립하면 요리하고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어 드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싶어요. 갈비찜, 김치전, 장조림을 요리해서 드리고 싶어요. 삼성 세탁기, 건조기, 큰 냉장고, TV 등을 사고 싶고 집 정리도 잘하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침대는 파란색 장미, 이불 세트, 화장품을 사서 이쁘게 화장도 하고 싶어요. 도배는 하늘색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모님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빠르게 그날이 오면 좋겠어요. 저를 응원해 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서님 얘기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왔고 저는 이정하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좀 이제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아, 네. 혹시 이런 이야기 어디에서 이렇게 이야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처음이어가지고 지금 처음이시구나. 마이크 잡고 네. 할까요? 네.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응원해 주세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귀한 이야기 들려줘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막상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 해보시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좀 긴장되지만은 좀 앞에서 사람들이 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저희가 또 기분 좋은 어떤 에너지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자립을 하는 과정이 또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지원도 필요하고 어떤 이제 환경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은서님께서는 좀 내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뭐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자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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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주택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와. 혹시 자립주택 이런 거 보신 적이나 예전에 가본 적 있으세요? 들어가봤어요.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겨울 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그런 자립주택이 빨리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제주 안에서도 이런 자립주택이 많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어서 또 은서님께서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더 많은 고민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자립주택 이런 이야기들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제 같이 공감하셨을 여러 감정들을 이야기를 또 마무리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탈시설 과정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저도 많지는 않아요. 되게 소수의 부모님들과 만나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은 정말 좋았고 또 부모님들의 삶도 이렇게 바뀌는 그리고 가족들 전체의 삶도 바뀌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런 부모님의 또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서서는 저희가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당사자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부모님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혹시 두 대표님께서 이렇게 멘트를 혹시 보셨다면 좀 인상적인 혹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셨다면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도 목이 막 잠기는데, 네, 그 꿈이 이렇게 어려운 꿈인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꿈인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꿈인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가족들의 이제 사례를 뭐 제가 이제 조금 서머리를 해온 거를 드릴게요. 네. 장애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가질 권리, 정체성을 가질 권리, 가정에서 성장하고 인간관계를 가질 권리,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재산을 가질 권리, 지역사회에 참여할 권리와 같은 인권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서 권리가 있다. 시설화는 이러한 권리를 위협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장애가 중한 사람이라도 시설화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저는 최근에 프리웰 지원주택을 다녀왔어요. 너무 궁금해갖고요. 도대체 그런 게 있다는데 뭘 알아야지, 직접 봐야지 알잖아요. 그래서 프리웰 지원주택을 이제 행복하게가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저도 생각한 문장이 그리고 들은 이야기가 지역에서 살지 못할 사람은 없다. 네. 눈으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거기가 대단히 훌륭한 무슨 뭔가 별천지는 아니에요. 그냥 주택이고 그냥 우리 청년들 누구나가 살 것 같은 그냥 빌라고 그 빌라 한 작은 칸에 그런 지원 인력들이 거주하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건데 그냥 그런 실체를 눈으로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느낌이 진짜로 다르고 이런 지원을 받으면 은선님은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오타와주의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지금 서울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300호가 있고 제주도에서도 못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사회주택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와. 네. 네. 저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작년에 땄거든요. 작년에 아니 이거를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실습을 요양원으로 갔어요. 근데 요양원으로 갔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집에서 케어하기 힘들어서 요양에 계신 분들이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휠체어 사용자이고 그리고 몇몇 분들은 와상이어서 그 섭식을 못하고 콧줄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시설이잖아요. 요양원도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볼 때 또 거기서 이제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장애 쪽 시설은 더 어렵다. 여기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시설 이제 우리 제주도 예산을 볼 때 장애인 복지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대부분의 예산이 시설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과연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을 떠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 부모님이 가는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근데 그분들의 삶이 절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그냥 관리를 하기 위한 쉬운 관리를 하기 위한 케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잠깐 나오는데 주에서 운영하는 대형 시설에 거주한 몇몇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상태이며 아마도 그들 중 일부에게는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가 시설 환경에서 잘 지원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나머지는 배제되고 그러니까 케어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들 중에는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을 빼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픈 게 아닌데 일을 빼야지 좀 더 관리가 쉬우니까 일을 그냥 빼는 거예요. 자기 편의에 의해서. 이거 과연 그리고 인지도 되는데 굳이 코트를 끼지 않아도 되는데 코트를 끼게 되면은 아예 이제 밖으로 못 나오거든요. 그 요양원에서는 계속 누워 있어요. 24시간 계속 누워 있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그냥 밥 먹을 때 하루 3끼만 가서 영양 공급해주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근데 가서 보면 눈도 뜨고 계시고 사람도 알아봐요. 이게 과연 인간적인 삶일까? 이게 우리 발달장애인의 미래라고 생각하면 물론 시설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그렇게 받으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당장 우리 부모님의 인권도 이렇게 무시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있는다면 얼마나 더 열악할까 이런 생각이 좀 예상이 돼서 이거는 정말 참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헤어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왔을 때 지역사회 함께 했을 때 좀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도 시설보다 우리 자녀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귀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화 시대의 종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적합한 프로그램, 적합한 그 탈출 이니셔티브의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정부의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설에 더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탈출 방향에 맞는 곳에 예산을 쓰게끔 이렇게 방향을 맞춰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전현진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저 공무원 시스템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예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좀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제가 한국 사회 예산이 어떻게 짜이고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일리노이 제가 사는 게 이제 일리노이 주거든요, 미국에. 거기에 발달장애인 수가 한국의 전체 발달장애인 수하고 아주 비슷해요. 한 25만 명 가량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하고 비슷한 게 이 미국에서 거의 50개 주에서 거의 꼴찌예요. 예산을 세우는 예산의 액수라든가 그리고 아니면 주의 총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에서 거의 꼴찌예요. 그런 것도 한국하고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서 우리 여기서 한국에서 안 오고 있는 것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이 전부 다
지금 서비스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받기를 예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와서 그 인터뷰를 1대1로 인터뷰를 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 이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장애가 어느 정도고 그리고 부모의 나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주의 환경. 그래서 이 서비스를 지금 못 받지만 서비스의 긴박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되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 내에 발달 장애인의 그런 서베이가 완전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총 주에 필요한 실제 예산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게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이런 그 방향성 그리고 현재를 이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언제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일리노이에서는 5년 이상을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 5년 내에는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 그 법이 얼마 전에 패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가끔 이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떤 지원을 금년에 뭐 5,000명에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이걸 9,000명으로 늘렸다. 그럼 뭐 굉장히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실제 수요가 얼마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실제 25만 명인데 거기에 4,000명 늘린 게 얼마나 큰 그 영향을 주는지 그런 그 전반적인 그 예산의 수요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국에서 한번 일리노이 그 이름이 PUNS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그 약자인데 PUNS.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정부에서 마련해서 이 발달 장애인이 인터뷰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걸 뭐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뭐 시에서도 할 수 있고 도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그 전반적인 그런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PUNS라는 정책을 이제 작년에 미국에 저희가 이제 발바닥 행동하고 부모연대와 같이 연수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같이 그 시스템에서 일하시는 당사자, 그 직원분도 만나고 이러면서 그 제도를 좀 배워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또 이제 공부가 필요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그 코로나 위기 상황 같이 이런 위기 상황 때 혹은 도전적 행동이 정말 많이 발현됐을 때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지원할지를 미리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뭐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책 안에 보면 사실은 탈절 지원을 할 때 핵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5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는 하나는 종합적인 계획, 그리고 통합적인 전문 분야 간의 어떤 조정, 그리고 주거 환경이 지역사회에 맞는 주거 환경, 그리고 중복장애를 지원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이런 위기를 개입할 수 있는 계획, 이렇게 5가지 이런 전략들,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김정활동가는 굉장히 많은 당사자분들 만나고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들도 같이 조정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도 우리 이런 거 해요. 시설에서도 지역사회처럼 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의 핵심은 당사자 중심의 어떤 지원인데, 김정활동가는 그런 당사자 중심의 지원?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전에 이제 이 질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게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고 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진짜 탈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설도 집이다. 네, 시설도 집같이 하고 개별화 지원 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네, 하세요. 근데 아마 그거는 이제 일단 그 인식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모든 권리는 원래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비장애인으로 자란 저는 한 번도 시설에 가서 살 것이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근데 장애인 저희 동료들은 어릴 때 친척 부모는 아니어도 친척으로부터도 다 너희 부모 힘들게 하지 말고 너 언젠 가라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뭐 기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를 갔다 오신 경험들도 다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권리의 출발선이 달랐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인식을 그 시설이 집이다라고 말하는 나는 굉장히 비장애 중심적 그 사고 체계의 그 철학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자기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언젠가는 너의 뭐 마지막 뭐 어떤 처소, 뭐 무덤처럼 얘기하는 그 인식 그런 이 사회적 인식 속에서 살게 된 장애인인 나는 그 굉장히 그것부터 벌써 차별로 시작되는 역사여서 저는 시설이 그 대표적인 분리정책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에 대한 그런 인식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설이 집이라고 그 이제 운영자 중에나 직원들 시설에 종사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본인은 절대 자기 삶에서는 시설이 집이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장인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래서 전 그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질문하는 거는 당사자를 이제 우리가 개별화 지원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 개별화가 어렵더라고요. 예,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매뉴얼을 한국 사회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국 사회가 섬세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했고요.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되게 권리가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화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섬세하고 풍부하며 그 사람을 위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지원주택도 상상하고 이렇게 뭔가 권한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더 어마어마한 당사자 중심의 지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스태프가 벌써 이건 되고 안 되고가 있잖아요. 아까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실행이 있는 거예요. 딱 그 범위가. 그러니까 벌써 이 인식이 딱 거기에 이렇게 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그 지원 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그 실무자 자체가 벌써 이게 속박되어 있어요. 예산과 제도에.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것을 하기가 모든 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플래너가 되고 싶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나도 되게 속박해 있는 거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지금 뒷장으로 갈수록 그 개인들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내가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가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3부를 많이 보시면 거기에 되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그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 저희 지원주택에서 최근에 그분들의 삶의 질을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외출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대중교통 얼마나 많이 이용했느냐, 얼마나 많은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전화를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막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수치가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사실 그 도구라는 게 그런 설문 도구라는 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이 외출을 늘 같은 곳으로 했는지, 그리고 그곳이 그분한테 되게 의미 있는 장소거나 원하는 장소였는지. 뭐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바뀌지 않았다면 그 문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되게 굉장히 어떤 물적 토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수량적인 질문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사람의 삶의 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것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한 그 의미를 평가해. 그래서 그분들이 삶이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 사회복지 기관들 조사라고 하는 게 조사가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런 수량적인 어떤 그런 거를 체크하는 걸로 되니까 그걸 맞추다 보면 질을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한계스러운데,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일단 이 사회 제도를 바라볼 때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뭐로부터 지금 벌써 구속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당사자의 삶을 계획할 때에 그 사람이 수량적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이렇게 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고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로 좀 나아가길 바란다. 그러고 싶은데 어렵긴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말인데 현장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놓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이제 포인트를 엮은 질문이었는데요. 저에게 또 의미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당사자 중심의 지원이라는 걸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시설에서 또 이런 당사자 중심의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봐야 되는데, 이 책의 어려운 꿈이잖아요. 질문이 이제 서문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어려운 꿈인가? 아까 당사자분 이야기 들었지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모두. 이게 정말 어려운 꿈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지하철 투쟁 같은 것들도 할 때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일상적인 요구인가, 이게 얼마나 보통의 삶을 위한 요구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당사자 중심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이 자리가 좀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좀 마무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두 대표님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전략, 탈설 전략, 전환 계획 수립하는 영역들 이런 게 나오는데, 전환 계획에서 중요한 이제 5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주거, 그리고 노동하면서 교육하는 거, 그다음에 여가나 레크레이션, 그리고 대인관계나 소속감, 그리고 치료적인 지원,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안에 또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한 개별화 중심, 자율성, 그리고 삶의 질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거, 이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 대표님께서는 이게 쭉 책의 이야기 나누었고, 또 이제 저희의 고민들 이렇게 나누었는데, 앞으로 제주에서 좀 이런 거 해보고 싶다던가, 어떤 이렇게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저도 그 고은선 씨 꿈을 들으면서 저렇게 그냥 보통의 삶인데 그게 왜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을 할 때 부모님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커서 자녀가 어떻게 살면 좋겠니? 이렇게 서로 막 터놓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막 그려본 적이 있는데, 누구도 시설에 보내겠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지역 사회에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취미생활 하고, 그냥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랑은 따로 살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뭐를 자기가 원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너무 아이를 키울 때 너무 과보하고, 너무 하라는 것만 하라고 하고, 그림 그릴 때도 하늘은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칠해, 이런 게 너무 우리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자녀가 자율성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자율성 회복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해서 한번 조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좀 쉬게 하고 뭐 할 마음이 있으면 뭘 하게 하는 걸 따라가서 그냥 도와주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하고 싶은 게 다들 있긴 있더라고요. 말은 안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좀 쉬고 나서 움직이는 아이도 있고 오자마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러 가는 아이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러니까 우리도 돌보는 사람이니까 좀 편한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뭐 하고 싶다고 많이 그거 아니고 이거야 말면서 넌 이걸 지금 해야 돼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성인이 돼서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자율성을 좀 허락해주지 않고 또 성인이 돼서는 또 많은 사회적 지원자들, 사회복지사들 아니면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율성을 약간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런 게 있어야지 이 발달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나가면 이제 주택도 이제 하시려고 하시지만 저는 이제 일자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뭐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복지 일자리라고 하지만 사실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또 발달 장애는 항상 뒷전이거든요. 뭔가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뒷전이어서 진짜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좀 찾아보고 자율성에 의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면 그게 또 함께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싶으면 또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가 뭔가 이렇게 같은 의식의 흐름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도 유사한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이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 가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부모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부모여서 갖고 있는 너무 한계와 우리가 당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당사자의 어떤 욕구나 이런 정말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나? 반영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좀 우리부터 다시 점검하고 공부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마침 오늘 오면서 네, 저희 부이사장님이랑 막 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부모들이 좀 깨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저도 기본 전제가 있고요. 똑같이 저희도 이제 주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함께 부모님들이랑 저희는 그냥 얘기해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녀와 어떤 주거 형태에서 미래에 살 것인가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되게 비슷하다. 네, 비슷한데 그러니까 혼자 뭐 그 시설에 보내서 살겠다, 뭐 혼자 자녀를 완전 독립시키겠다 이런 분들은 없었고 어떤 커다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에 아주 커다란 아름다운 공동체에 뭐 가서 일할 직장도 있고 같이 모여서 뭐 공부할 곳도 있고 뭐 취미생활을 또 할 곳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모두 다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커다란 공동체를 꿈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가 뭔가 기여를 뭐라도 하겠다, 뭐 경제적인 기여든 뭐 노력 봉사든 뭐든 하겠다. 이런 이제 그림은 달랐지만 생각은 유사한. 근데 이제 그거 역시가 이제 부모의 한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벽을 느껴서 저의 키워드는 지역사회와 함께.
예. 그러니까 일터는 지역사회에 있는 일터를 보내면 되잖아요. 주거는 그냥 주거만 하면 되잖아요. 취미는 그 친구가 원하는 취미를 각자 하면 되잖아요. 수영을 하고 싶은 애는 수영을 하고 볼링장 가고 싶은 친구는 볼링장을 가면 되는데 어떤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어떤 커다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끼리 모두 다 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지역사회가 아직 그런 여건과 기반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사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쟁취하고 싶은 것이라고 한다니까 이제 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지원은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민으로 네, 하나의 시민으로 그냥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의 인식, 문화, 환경을 위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끝.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갈 시간이 돼가지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좀 한 두 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나 뭐 소감도 좋고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오늘 그 전에 한 말씀. 네. 아니 여기서 네. 이 부모님들이 잘 알아야 되고 부모님들이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알아내고 그래야 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그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방법을 측정하는 그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이름이 그 SIS라고 그래요. 그게 뭐랄까 지원 그 영어로는 Support Intensity Scale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원을 뭐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이 뭐 못하는 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이 못하니까 이걸 도와줘야 된다. 이게 지원인데 거기서 생각하는 거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생각하고 별도로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증진시키느냐. 그래서 거기서 제일 키포인트가 이 장애인의 강점, 뭐를 잘하느냐, 뭘 하고 싶으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미국 여러 주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 SIS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시면 보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 소감 얘기해 주시는데 김정활동가 소감 듣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에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이 조금 이렇게 보고서 같은 책이거든요, 사실은. 뭐 아까 에세이집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문학 서적도 아니고 약간 정말 지침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이야기가 풍겨 나가려면은 노력을 해야 돼서 부모님들이 이 책을 우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원자들, 조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 너무 좋을 책이라 그분들의 인식을 더 이렇게 넓히고 하는데 더 좋을 책이라서 우리가 이 책에 좀 소개자가 돼서 오늘 나눈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 퍼져나가기 위한 우리가 그 전달자가 좀 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공연해준 또 친구들한테 앙상블에도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소개를 빼먹었는데 네. 영상 네. 전진호 활동가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많은 자리는 또 이제 더 지역으로 또 퍼져나갈 수 있게 또 많은 소식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람 네.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아, 또 네. 이렇게 아. 가격을 우리가 오는 동안에 네. 먼저 이제 부모님 계셔서 막 열심히 투자하고 이 자리에 아, 예 이렇게 이 북콘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뵙고 막 이렇게 뵙고 싶다고 해서 서울 장애인 부모연대 전 회장이신 우리 김수정 대표님 오셔서 아주 짧게라도 인사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혹시 이게 삭발 몇 회, 뭐 점거 몇 회 이런 얘기 물어보면 재밌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서울지부장 김수정이고요. 서울에서 사실은 북콘을 했는데 제가 그때 신청해놓고 여행을 가서 제주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같이 해서 참 좋았고요. 제가 종로 지회장이었는데 종로지회를 2003년에 5명의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었던 게 벌써 21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우리 아들이 지금 만으로 29이고 저도 내일 모레 이제 환갑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세월이 쫙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 저도 뭐 여전히 같이 하고 있는 고민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동지로서 우리가 사실은 장애라는 매개로 이렇게 막 모여 있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우리 사실은 비슷비슷한 장애, 비슷비슷한 또 엄마들끼리만 모여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연대, 더 많은 세상과 부모님부터 연대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그런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대의 마음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